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37,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루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가격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기대가 커지면서 랠리를 펼쳤다라는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 2022년 5월 5일 루나 사태 붕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폭락세를 이끌었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일인데 이제 지난 2022년 11월 FTX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바닥을 기록한 후에 정확히 1년이 지나서야 회복을 완료한 셈인데요. 이제 지난 2022년 나스닥이 500여 명의 재정 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72%의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ETF의 출시 자체는 분명 크립토 마켓의 유동성적인 측면 유의미한 결과를 내게 될 텐데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현물 ETF 승인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확실히 지난 6월 블랙록의 현물 ETF 참전 소식부터인데요. 이 블랙록은 ETF 신청 시 이제 반려 확률이 무려 0%입니다. 즉 ETF가 어떻게 하면 신청이 되는지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블랙록의 ETF 승인조차 반려하게 된다면 SEC의 당위성에 크게 손상이 갈 것은 자명한 일이며 더 나아가 존립 이유조차 없어지게 될 수도 있기에 최근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즉 GBTC를 보다 유동적인 ETF로 전환하는 것을 이 재심사하라고 판결한 데에 항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SEC가 다른 논리로 GBTC 전환을 차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블랙록의 ETF는 왜 안 건드리냐라는 논리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거의 메비우스의 띠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이에 이제 시장에서는 SEC가 내년 1분기의 펀드 전환과 다른 여러 펀드의 출시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가오는 1월 진행이 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하며 또 한 번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블랙록이 ETF로 만들 수 있는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으로 암호화폐가 양분화가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제 블랙록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위해 펀드 이름을 등록하고 지난 9일 나스닥과 협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나스닥도 기민하게 SEC의 승인 서류를 내게 되었죠. 이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셰이파트는 이 같은 내용을 엑스닷컴을 통해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 셰이파트는 바네코와 아크인베스트, 21쉐어즈, 해시덱스, 인베스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등 5개 사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서류를 나스닥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기존 이더리움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내용을 신청한 것인데요. 이들이 제출한 서류는 증권거래소와 자율규제기관들이 규칙 변경을 SEC에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록은 이에 앞서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웹사이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즉 아이시어스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이제 이는 블랙록의 현물 ETF,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기 전 진행했던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똑같이 현물 ETF 신청을 준비 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블랙록이 나스닥에 먼저 신청서를 낸 것을 자율규제기관 SRO를 거쳐 금융당국으로 신청 서류가 넘어가는 절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SRO는 이제 산업이나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구를 말하게 되는데요.
금융산업의 SRO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과 같은 증권거래소 예탁 결제원, 즉 2번 블랙록 ETF로 많이 들어보셨을 DTCC와 같은 등록 청산 기관 등이 있습니다. 이 자율규제 기관은 거래 규칙을 변경할 경우에 SEC 양식 19B-4를 SEC에 제출해야 하고 이 검토와 승인 여부에 90일이 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 이더리움은 단번에 2,100달러 선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랠리 기간 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이더리움이 강한 상승 기류를 타게 된 것이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제임스 쉐이파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등장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가능할까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였다. 블랙록의 이름값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었다. 라는 언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제 신청하기 이전에도 한 달 전에도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우후죽순 내고 있다. 실제로 등록이 됐다. 신청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시장이 많은둥하였죠. 그런데 블랙록이 신청을 하자마자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더리움이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은 금, 골드를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며 디지털 골드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재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가치와 쓰임으로 구분하고 이후에 나올 암호화폐 관련 ETF도 이 틀에 맞추려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온 마당에 XRP와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 ETF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이 블랙록의 속내를 이해하려면 월가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월가는 기본적으로 돈이 될 것 같은 상품은 무엇이든 만든다가 원칙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JP모건의 비트코인 랠리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는 논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JP모건은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자체가 급등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이제 내용의 보고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JP모건은 비트코인 ETF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투자 자금이 유입되기보다라는 기존 비트코인 관련 투자 자금이 전환 배치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존에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기존의 비트코인의 GBTC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 투자하던 비트코인의 자금이 그냥 ETF로 옮겨갈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블랙록이 비트에 이어 이더 ETF를 준비하는 것은 새 판을 짜겠다라는 뜻이며 암호화폐 투자 진영에서도 블랙록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코인쉐어스의 경우는 인터뷰에서 최근 비트코인 ETF를 둘러싼 하이프, 즉 과장 광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비트가 사상 최고가에 한참 못 미친다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ETF를 통해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지면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 같은 논리로 이더리움 현물 ETF도 투자 상품이 된다라는 주장이죠. 현재 크립토 마켓이 나쁘지 않은 상황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불장이 다시금 시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리플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에게서 미국이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일침을 날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CEO 갈링하우스 미국 은행들 암호화폐 도입 망설여 적대적 미국에서 사람 뽑고 싶겠나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제 내용을 안 읽어봐도 어떤 내용일지 유추가 되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랩스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의 은행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직접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뉘앙스로 이 갈링하우스가 빵영이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 미국이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미국에서 우리가 왜 채용을 늘려야 하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제 본사 자체를 리플 본사 자체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심도 깊게 고려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경제 매체 포춘은 갈링하우스가 워싱턴에서 열린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이제 갈링하우스와 SEC의 이제 그 게리 겐슬러 이 대머리 게리 겐슬러가 만남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얼마 전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요 참여자들이 소개가 되었을 때 SEC의 그 게리 겐슬러와 이제 빵영이 같이 나왔다는 거 이제 며칠 전에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SEC를 상대로 법정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은행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을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은행들을 만나보면 당신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에요 라고 말한다. 이 정부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경우도 초기에는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뭐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이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경우는 크립토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미국 정부 자체는 크립토에 대해서 조금 중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링하우스는 SEC의 강경한 입장, 겐슬러 위원장이 서부 시대의 무법지대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런 정책이 미국 내에서의 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제 이날 행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겐슬러 위원장도 연사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다른 해외 시장을 보면서 그곳에서 성장을 원한다. 리플사의 직원 대다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의 80%는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다. 적대적인 미국에서 내가 왜 고용을 늘리고 싶겠냐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크립토 마켓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는 이제 돌이킬 시간이 있다라고 보이지만 2024년 들어서 지금까지의 기조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유지한다라면 이 크립토 마켓의 패권은 중국, 스위스, 싱가포르와 같이 크립토 마켓에 더욱더 우호적인 아예 개방적인 국가들로 점점 영향력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점으로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기조가 더욱더 지금보단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드 이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마침내 4,9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일순간 5천만 원 넘기는 했지만 현재 4,900만 원대 비트코인 가격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37,000달러대에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신고점 가격인 8,270만 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으로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가격을 2019년 중순에 있었던 상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2018년 1월의 가격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반감기 직전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2020년 말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반감기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한 직후 시장은 잠잠했지만 이후 폭등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반감기 전후로 막대한 상승이 일어날 거라 믿지만 의외로 큰 폭의 하락도 있고 큰 상승이 일어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가격은 기분
좋은 상승이지만 반드시 조정 또는 하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2020년 반감기 전후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나쁜 때였냐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다들 최고점에서 팔고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꼭지를 잡고 파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실천합니다.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이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물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늘 크게 베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부자들에 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최선이고, 큰 폭의 가격 점프가 일어날 때는 적당한 텀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두면 오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 팔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죠. 이제 정작 푼돈 좀 벌고 매도해 버리는 바람에 이 평단가만 올라가는 일도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아무도 고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분석을 하고 나름의 기준과 분석으로 고점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종종 맞추는 사람들이 신처럼 받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좋은 투자를 해오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은 과연 어떤 투자를 할까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살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찰리 멍거라는 인물도 안 살 겁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버핏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의 비중 있는 주주입니다. 이 버핏의 투자를 단순화시키자면 좋은 기업, 수익을 내는 우량 기업을 쌀 때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코인계의 우량 기업이자 대기업이죠. 이 한국의 시장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다면 코인 투자할 때 알트에 몰빵할 게 아니라 대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넣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쌀 때 사야 하죠.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도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크립토 마켓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든타임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